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미국 시장 악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셧다운이 발생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 과거 차트를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시장은 고평가되어 있는지도 자료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론 관련 소식과 투자해도 괜찮을지 지표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 1.5%까지 오르면서 기술주가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 0.21% 상승했고 S&P는 0.28% 하락, 나스닥은 0.52%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과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경제지표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개장 전부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넘어서면서 기술주들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는 0.03%가량 오른 1.484%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 7월 중순 이후 2개월 반 만에 2%대를 넘어섰습니다. 장기 국채금리는 페드의 FOMC 정례회의 이후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절반가량은 내년 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시장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이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며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중요한 지표인 게 바로 이게 경기 활성화를 뜻하는 지표로 보셔도 됩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이건 곧 코로나의 영향이 적어지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우지수만 상승한 것이죠. 지금 그래프에 빨간 점이 표시될 때 제가 경기 민감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매수했던 자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횡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금리 상승은 당연해 보이고 테이퍼링도 곧 다가오는데 오랜 시간 횡보하고 있는 점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일주일간 종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QQQ는 1.27%, SPY는 1.98% 오른 반면에 DIA, 다우지수 추종 ETF는 2.71%나 올랐습니다. 즉,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소리죠. 보시면 경기 민감주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 은행, 항공, 여행, 정유주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민감주의 상승을 보면 확실히 테이퍼링이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반영된 듯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공화당이 상원투표에서 단기 예산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0표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인데 상원 공화당 50명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기 예산안에 부채 한도 유예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단기 예산안과 연계된 부채 한도 적용유예 조항은 미 정부가 국가 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한도를 두는 제도인데 올해 미 부채 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 부채 한도 도달 및 현금 고갈로 인해 연방 정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악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려면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행정부가 펼쳐놓은 돈풀기 정책을 비판하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이번 달까지 미국 정부는 셧다운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공공의료 서비스가 일부 중단될 수 있고 공안 보안 검색, 국립공원 운영 등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셧다운 이러면서 이 단어가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데 과연 과거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2018년에 무려 3번의 셧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 시기입니다. 18년 2월 9일에 한 번, 18년 8월에 셧다운 직전까지 갔다가 풀리고 12월 20일에 셧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8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나스닥 지수로만 보면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했던 때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힘들었던 때인데 과연 이 셧다운 때문에 하락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이 셧다운을 발표한 날인데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셧다운도 어느 정도 하락의 영향이 있는 듯한데 그 전부터 이미 나스닥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18년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아주 안 좋은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중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었던 시기고 미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컸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초반부터 엄청난 상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1년과 2018년의 공통점은 긴축 우려도 있고 셧다운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자기 나라를 계속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미중 갈등은 없어 보입니다. 2021년은 2018년에 비해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버렸고 2018년에는 이미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셧다운까지 해서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서로 셧다운을 해서 서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미국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주식에 많은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말인데 셧다운으로 인해 주식이 급락하게 되면 공화당과 민주당 둘 중 하나는 지지율이 급락할 것입니다. 내년에 미국 의회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 다 지지율이 중요하므로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 방안으로 진행을 하거나 주식 급락으로 인해 지지율이 더 크게 하락하는 쪽이 먼저 양보해서 이 셧다운 우려는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셧다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국가 디폴트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 달러로 법적 한도인 22조 달러를 벌써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같은 논리로 공화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급적으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유동성으로 인해 각 나라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미국 부채 위험성은 계속 경고됐으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러한 부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됐는지 시장은 당장 큰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표는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 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불보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빨간 차트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것을 보면 베어 쪽이 더 강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불을 외쳤다가 현재는 그 추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어라고 해도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들이 불안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헝다 사태, 미국 디폴트 및 셧다운,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나스닥, 유동성, 테이퍼링이 다가오고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 점을 보면 현재 시장에 불안감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나스닥은 결국 우상향이겠지만 마음 한쪽에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현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S&P 500대 기업 영업이익률로 유동성이 너무 커져서 주가가 고평가된 것 아니냐 하는데 영업이익률도 같이 오른 것을 보면 고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치인 듯합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는 오르는데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 와도 과거 경기 침체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를 맞추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선행지표인 경기 선행지표도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경기 선행지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어제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에 대한 타겟 주가를 변경했습니다. 어제는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빅테크 주식들이 전부 하락했고 아마존은 장 초반에 2% 가까이 하락하다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타겟 주가를 변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에 대한 타겟 주가를 낮췄습니다. 기존 4,300달러에서 4,100달러로 줄였고 그래도 지금보다 20% 상승 가능한 주가입니다. 이달 초에 아마존은 12만 5천 명의 창고 및 배송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과거에 기업 및 기술 분야에서
4만 명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물류 작업의 임금은 시간당 평균 18달러로 2018년에 설정한 시간당 15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영향을 고려해 2021년 및 2022년 에비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모건 스탠리 분석가 브라이언 노악은 아마존의 늘어나는 물류 인력과 임금 인상이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동안 회사의 물류 인력이 증가하여 전자상거래 점유율 증가, 빠른 배송 속도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결국 단기간으로 아마존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미래에는 더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악재라기보다는 당연히 예상된 내용인 듯합니다. 보시면 이 뉴스가 나온 후 오히려 구글, 애플보다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시장 역시 악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아마존을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빅테크들과 다르게 PER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존은 원래부터 PER이 높은 기업입니다. 즉, 사람들의 기대가 계속해서 크게 반영돼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아마존을 비교할 때는 지금의 주가가 과거 아마존의 평균 PER 대비 얼마나 크게 상승했나, 하락했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존의 PER은 기존의 아마존 PER에 비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구글과 애플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PER은 59로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작년 3월 PER보다 무려 25%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구글은 어떨까요? PER이 작년 코로나 때와 비교하여 훨씬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건 아마존의 실적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51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아마존의 평균 주가는 4,157달러로 현재 주가는 가장 낮게 평가한 3,775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존이 7% 이상 급락했을 때 아마존을 왜 투자해야 하는가 분석해드리면서 실제 3,300불 부근에 과감히 매수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마존의 예상 실적 또한 전세계 시총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도 바뀌면서 혹시 모를 액면 분할 및 배당을 시작할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과거 평균 PER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아마존은 충분히 지금 가격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마이크론이 오늘 장후 한국 시간으로 9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 발표 기대감 덕분인지 1.5%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는지 8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마이크론을 매수해도 될지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현재 PER은 20으로 최근 2년 동안의 PER 중 최저점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의 가치 지표들은 동일 반도체 산업군과 비교해서 크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 기업 매출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적어도 2022년 말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내린다 해도 수요가 그만큼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죠. 또한 마이크론은 자동차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에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실적이 가장 고점인 2022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고점을 찍고 미리 선반영돼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 뉴스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안 좋은 뉴스이긴 한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든이 계속해서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더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삼성전자 등 외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한테 주요 정보를 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넘기게 되면 미국 내 파운드리 업체인 인텔이나 마이크론한테 큰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 듯하나 바이든이 계속해서 자국 기업 정책을 강화하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은 바이든이 있는 동안에 계속 수혜를 볼 듯합니다. 이러한 수혜 말고도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점유율보다는 낮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기술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을 보면 미래에는 이 점유율을 조금 더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안정화돼서 이번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합니다. 비록 배당률은 낮지만 배당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9월 30일이 배당락입니다. 마이크론은 고점 대비 24% 빠져 하락하고 있으나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적은 작년 대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박스권인데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할 힘을 모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횡보하고 하락한 기간보다 상승 기간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이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괜찮은 듯합니다. 저 또한 70달러 초반대에 들고 있으며 전고점을 뚫고 1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뒤쯤이면 성장률이 둔화돼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단기로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많이 조정을 받은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